자, 해수의 심층순환입니다. 심층순환은 연직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연직순환이 생기는 이유는 밀도 차이며 해수의 밀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값과 염분값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염의 순환이라고도 한다.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은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해류이다. 자, 해양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이며,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해수의 밀도차로 형성된다. 따라서 열염의 순환이라고 한다.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한 후 용승하여 표층순환과 이어져 다시 고위도로 이동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해서 순환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심층 해수가 이동하는데 일단 가라앉을 때 침강을 하기 위해서는 극지방에서 주로 침강이 이루어지는데 침강을 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커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온은 어떻게 돼야 돼? 냉각, 낮아져야 한다. 냉각되어서 침강하거나 또 하나는 염분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극지방에서 염분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빙. 빙결. 좋아요. 뭐 의미는 전달됐어요. 결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그것을 실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는 얼음물을 부었다. 그 말은 냉각을 의미하고, 그 소금물을 부었다. 그러면은 염분 증가가 될 것이다 이거야. 얼음물을 부었을 때는 냉각, 수온이 낮아졌을 때, 소금물을 부었을 때는 염분의 증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층순환의 관측 보게 되니까 심층순환은 수온 약층 아래에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므로 직접 관측하기 어려우며 수온 염분도를 이용한 수계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흐름을 알아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 해석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편집을 할 때는 묶을 예정입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네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지브롤터 문턱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로 이어지는 스페인 바로 밑에 여기가 저번에 2차 세계대전 그 이야기 했었죠?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잠수함을 이용해서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대서양 표층 부분의 해수 A와 심층 부분의 해수 B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지중해 해수는 위도 30도 부근이어서 증발이 활발하여 염분이 대단히 높고, 그 염분이 높은 물이 이 정도 채워지다가 더 많아지면서 가라앉아서 더 많아지면서 이게 넘쳐서 흘러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해수가 어디 깊이까지 들어가는가 라고 본다면은 대서양 지역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이와 같이 150m, 그 다음에 800m, 2000m, 5000m 쭉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쭉 재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중해의 해수가 C네요. C. 그러면 C 해수가 어디 깊이로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그와 같은 밀도로 사이로 들어간다는 이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깊이 사이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800m와 2000m 사이로 들어갈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600이라고 했는데 800으로 고치면 되겠네?
이해된가요? 밀도가 이 횟수는 밀도가 같은 부분 이 깊이로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800m와 2000m 사이 요 사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800m와 2000m 사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다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다 그대로 그런데 자, 이렇게 선이 그어졌는데 이 부분은 표층수가 되겠습니다. 표층수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표층순환.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표층순환. 지금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심층순환을 이야기하는데 위에서부터 이야기한다면 맨 먼저 남극 중층수가 있네요. 중층수. 자, 이것은 남이 5, 60도 부근 해역에서 냉각에 의해서 형성되어 수심 1000m 부근에서 북쪽으로 위도 20도 부근까지 흐른다. 그렇게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남극 중층수가 남이 50도, 60도 부근에서 냉각되어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침강하여 북반구 쪽으로까지 쭉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북대서양 심층수. 자, 이것은 그린란드 부근 해역에서 냉각된 표층수가 침강하여 수심 약 1500m에서부터 4000m 사이로 남쪽으로 남이 60도 부근까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중층수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도 냉각이고 여기도 냉각이야. 근데 왜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네, 밀도가 더 커요. 왜 밀도가 더 크냐가 그게 문제가 되겠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남극 중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온이 약간 더 낮은데 더 살짝 아래쪽에 있죠? 살짝 더 아래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이가 큰 것은 염분값이 더 높아요. 염분값이 더 높다. 왜 염분이 높은가 하니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요. 근데 이 멕시코 만류는 난류는 고온이며 고염분. 쭉 올라가는데 고위도 지역에서 냉각이 돼요. 추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침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가 활발하게 또 올라갈 수 있어. 쭉쭉 빠져줘야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하자면 수도 호스가 앞에 부분이 막혀 있어서 조금만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빠져 올라가기가 어렵죠. 근데 문을 활짝 밸브를 열어놓으면은 물이 쭉쭉 빠지면은 물이 활발하게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듯이 그린란드,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지구반에서 하얗게 되어 있는 그린란드, 이 지역 부근에서 활발하게 침강이 되고 있으므로
멕시코 만류가 활발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얘는 난류이므로 고온, 고염분이다. 근데 냉각액에서 저온이 됐어. 그런데 고염분이야. 저온이면 고염분이니까 활발하게 침각. 그래서 밀도가 고염분으로 더 크다. 남극 중충수보다 고염분이므로 수온도 약간 낮은 데다가 고염분이므로 밀도가 더 커서 그 아래로 내려간다. 그 다음 남극 저충수는 여기 남극 대륙을 보게 되면 남아메리카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남극 대륙이 꼬리처럼 삐져나와 있어요. 가오리의 꼬리처럼. 그래가지고 연결될 뻔했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꼬리의 안쪽 바다가 웨델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웨델해. 그 지역은 대단히 추워요. 그래서 바닷물이 냉각되고 일부 결빙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남극 저충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더 수온이 차가워요. 그런데 염분은 더 낮아요. 염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살짝 더 커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럼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더 큰 것은 수온 때문이다, 염분 때문이다. 수온 때문이다. 염분은 되려 더 밀도를 작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수온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더 커서 더 아래로 흘러 저충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맨 아래가 저충수. 그럼 여기가 중충수, 심충수, 저충수. 그래서 중심저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중심저. 그랬을 때 남극 중충수, 남극 저충수 둘 다 남극 부근.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충수. 중심저라고 외웠고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충수, 남극 저충수 이렇게. 중심저. 그랬을 때 셋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건 뭐야? 남극 저충수. 남극 저충수가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고 수온이 가장 높은 것은 뭐야? 셋 중에? 남극 중충수. 이렇게. 밀도가 염분이 가장 높은 것은 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고 또 알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안 보고도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남극 저충수다.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에 고려해서 그릴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을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 여기 윗부분이 표충수가 될 거예요. 표충수. 그랬을 때 여기 800m를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남극 중충수. 이 부분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2000m 부근 여기에 있는 것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여기 5000m 여기 정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순환을 하는데,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는요, 잘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면은 남극 중충수가 들어갔기만 해. 그러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어딘가는 일부는 표충수와 연결될 것이고 일부는 심층수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또 북대서양 심층수도 마찬가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일부는 중충수로 일부는 저충수로 합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남극 저충수도 항상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일부 올라오기도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래야 계속 순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심층수가 표층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해수의 순환. 그랬을 때 여기서 침강한 해역. 침강 해역을 보면은 크게
두 군데를 이야기할 수 있다. 크게 두 군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여기 그린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침강함으로 여기 핑크색의 해류가 쭉 흘러가다가 표충순환, 여기가 멕시코 만류죠? 쭉 올라가다가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여기서 침강하여 심층수로 바뀐다는 얘기. 파란색으로. 그래가지고 대서양 아래로 해서 간 다음에 웨델해에서 남극 저층수가 또 침강해서 심층수에 또 합류가 되고 이게 지구 주위를 돌아다녀요. 그 중에 일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 섬 사이로 올라가가지고 인도 밑에 인도양 쪽에서 파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네. 자, 이 지역은 용승이 일어나고 있네요. 용승.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대로 흘러서 쭉 올라가고 일부는 그대로 흘러서 일부 이렇게 파란색으로 심층순에 가다가 일부 태평양에서 다시 용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빨강색 화살표는 용승해역이다. 이렇게 태평양과 인도양 일부에서 이렇게 심층순환이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연결되어 전 지구를 일회 순환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 대단히 더디게. 자, 심층순환은 대단히 더디게 순환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역할. 거의 전 수심과 위도에 걸쳐 일어나므로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심층순환이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 표층순환도 약해져 전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여 남북 간의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극지방으로 이동한 표층해수가 침강하여 심층순환과 연결되어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양염류를 운반해 해양생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승해역, 침강해역을 조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층순환과 빙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오타 드라이아스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책에는 고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드라이아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러분 지금 이게 없어? 저 있는데. 심층 순환과 빙하기 이거 아닌가요? 그거.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약 13,0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라는 소빙하기가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빙하기 때 북반구 상당 부분이 두꺼운 눈,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빙하로 덮여 있었다.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간빙기가 되면서 이 극지방에 있던 눈들이 녹기 시작을 해. 그 빙하가 녹은 물들이 자 주변 바다로 흘러들겠죠. 상당 부분이 이 북유럽과 러시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서 녹은 물들이 바다로 북극해 쪽으로 흘러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생긴 담수가 내륙에 거대한 호수를 형성하였다가 담수가 한꺼번에 북대서양으로 유입되어 북극해 쪽으로 유입되어 심층순환이 어떻게 될까? 약해진다. 왜? 염분이 낮은 해수는 염분이 낮은 해수는 밀도가 작아서 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간장 위에 떠 있는 참기름처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는가요? 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남극 멕시코 만류가 쭉 북상해서 침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해수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지역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쭉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 가. 그대로 돌아서 카나리아 쪽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극지방으로 난류의 공급이 적어지므로 여기 북유럽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스웨덴이 있는 곳, 이쪽 지역이 대단히 추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빙하기를 소빙하기,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한다.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소빙하기가 나타났다.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위도의 기온이 낮아져 빙하기가 나타났다. 간빙기가 되었는데 그 지역은 또 소빙하기야.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라고 해서 모두가 다 추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온난화라고 해서 모두가 따뜻해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화 투모로우가 바로 이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본 적 있는가요? 네. 어렸을 때. 이건 다시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다만 거기서 조금 비과학적이란 부분은 영하 50도, 60도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얼어버리죠? 네. 안 그래요. 그렇게 얼지 않아요. 문 열자부터 숨을 들이쉬는 순간 싹 얼어버리죠? 네. 안 그래요. 냉동 창고에서 그 정도 온도에서 땀 흘리고 일할 수 있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거기서도 땀 흘리고 일 열심히 하면 땀 흘려. 실제로 저희가 지리산 산행을 했었는데 영하 30도에서 있은 적이 있어요. 옷을 두껍게 입고 걸어들 땀나요. 그러나 오래 쉬질 못해. 금방 추워져요. 그때 당시는 옷이 전문 등산 장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젖어 있는데 면 옷은 젖으면 큰일 나요. 물속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땀을 흡수하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면 옷을 입는 게 아니야. 겨울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는 것은 맞지 않다. 되게 무서웠는데. 오존층 부서져가지고 한 번에 기억이 안 나. 그거 제트기를 내려왔을 때. 대기 상층에 있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하강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좀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 그것은. 근데 그 영화에서 나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동안의 헐리우드 영화들은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맞아. 구해지는데 그 영화에서는 철저히 미국은 실패한 나라가 되죠. 네. 대통령도 죽지 않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영국 대통령 죽었을까? 영국은 총리. 영국 총리가 죽었어요. 영국 여왕이 죽었을까? 미국은 아마 미국 대통령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부통령이 대리인이 되고 대통령이 승계하는. 그래가지고 그동안 무시해왔던 멕시코에게 난민 신청을 하죠. 제발 우리 국민을 좀 받아달라.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건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자. 그때를 위해서 잘 견디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항상 그것이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인도양 심층수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아. 막 폭풍우 몰아치는 곳에서 동료들에게 전문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심층수랑 달라졌으므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너무 빠르게 변한 거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진행이 돼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생겼네요. 방학 전에, 개학하기 전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자, 다음 페이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용승과 침강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따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발견하게 된 계기를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노르웨이의 해양학자 난세는 탐사선을 타고 북극해를 항해하는데 빙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빙산과 빙산들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빙산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 빙산이 각각 제각기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해류를 따라 움직여도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흘러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고 그의 제자인 에크만에게 과제로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에크만이 연구해서 이걸 알아냈고요. 이것을 에크만의 나선, 자신의 이름을 붙였네요. 어떤 뭐가 있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 풍향이 있다. 그러면 바람과 해수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물체는 자전하는 지구에서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표면 해수는 북반구 표면 해수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흘러가요. 표면 해수는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 바닥, 처음에 출발, 그런데 최종적으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른손 바닥을 본다. 북반구.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표면 해수가 또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밑에 있는 해수도 역시 마찰해서 끌려가는데 또 오른쪽으로. 그래서 점차 각도는 커지고 유속은 느려져서 이 화살표의 길이 방향을 자 해류라고 했을 때 그 끝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깊어질수록 해수의 움직임은 점점 화살표의 길이는 짧아져요. 깊어질수록 화살표 각도는 점점 벌어지고 화살표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이러한 자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사형으로 지면에 그 나선을 투영해 보면은 나선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크만의 나선이라 하고 그럼 이렇게 표면 해수가 흘러가는데 표면 해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 표면 해수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까지의 깊이를 마찰층 혹은 에크만층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은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해수가요? 그래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깊어짐에 따라 나선이 그려질 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에크만의 나선이 그려진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찾아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죄송한데 잠깐만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네.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요. 기존의 그림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그랬을 때 지금 방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육지와 바다의 배치가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동해안의 모습과 유사하다. 전형적인. 그때 바람의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나란하게. 그래서 무슨 풍? 남풍.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불어오느냐이므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이다. 그때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은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흘러간다. 네. 직각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연안 부근에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부족해진다. 아. 그러면은 이 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을 용승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거꾸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면 표면 해수가, 표층 해수가 육지 쪽으로 모여들 것이고 물이 쌓이게 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침강류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용승을 더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용승류 위주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 육지 동해안 부근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사실 우리나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계절은 남풍 계열이 부는 계절은 겨울 아닌가? 여름. 겨울.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고기압에서 나오지 바람이. 네. 우리 배웠는데 겨울철의 기압 배치는 서쪽 고기압, 동쪽 저기압, 서고 동저형.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서쪽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불잖아. 북풍 계열의 바람이지. 남풍 물어보셨어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여름철에는 남고 북저형. 남고 북저형. 그러면 남쪽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계절은 여름철에. 우리나라 동해안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여름철에 용승이 활발하다. 이렇게. 그럼 용승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수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여기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그랬을 때 여기가 표층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금 이게 바람입니다. 풍향.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무슨 풍? 남풍. 남풍. 그러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예. 동쪽, 서쪽이라고 하면 이 바람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동해의 모습이죠?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이게 아니고. 여기가 육지. 이쪽이 0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수심. 이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 여기가 서쪽이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면 칠판의 앞쪽이 남쪽이 되고 저 안쪽이 북쪽이 되어서 이때의 풍향은 요 풍향은 이렇게 그려지는 풍향은 들어가는 바람. 따라서 이거 무슨 풍? 남풍이 분다는 이야기죠. 이 바람은 남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 그림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남풍의 바람이 불게 되면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은 표면 해수는 해안선에서부터 멀어지는 쪽 동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그려져 있는 등호선이 이렇게 굴곡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다의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는 무조건 위쪽이 따뜻하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나왔네. 대체로 위쪽이 더 따뜻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호흡합층, 수온합층, 심해층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요. 그래서 등호선이 그어진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수면에서 본다면 표층. 해안선 부근에서는 수온이 더 차갑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햇빛에 의해 가열되어 따뜻해짐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을 지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용승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차갑다. 그래서 수온이 용승이 일어나면 차갑고 그럼 공기 중에 노출된 해수가 차가움으로 산소가 잘 녹아들어 용존 산소량이 많다. 그 다음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염류를 끌고 올라와요. 영양염류는 플랑크톤 등의 먹이가 돼. 산소도 많은 데다가 염류도 많아. 따라서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그것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많아져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냉각되어서 이 지역은 서늘한 기온이 나타난다. 그래서 천혜의 피서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름철에. 그리고 공기가 냉각되어 안개가 생길 수 있다. 안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걸 지우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그럼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물이 밀려 들어와요. 자, 북풍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네, 북풍. 글씨를 이쪽으로 써볼게요. 북풍. 그러면은 표면 해수가 서쪽으로, 연안 쪽으로. 그럼 물이 쌓이게 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침강이 되고. 그러면서 등호선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침강류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건 별로 그렇게 많이 따지지도 않아요. 용승에다가 초점 맞추네요. 이와 같이 연안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이것을 연안용승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진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단면도 형식으로 등호선과 함께 그려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고 우리나라였구나.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그랬을 때 등원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저온 해역이 나타났어. 근데 이 저온의 해역이 만약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이라면 그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네.
근데 이게 갇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용승의 영향이다. 그러면 동해에서 용승이 되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때는 여름철에 이 지역에서는 용승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을 때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역시 이렇게 온도가 차가운 해역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러려면은 바람이 이렇게 무슨 풍계요? 북쪽, 북서풍이 되죠? 예. 그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북태평양해가 고기압이 발달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해된가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연안용승이라고 한다. 연안용승.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책에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우리나라 동해안의 용승 A, B, C 세 개가 있는데 그중 뭐 하나만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요 그림이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냥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 그림이 바로 미국 쪽 북아메리카 지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랬을 때 매우 차가운 해수, 수온이 매우 차가운 해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플랑크톤의 농도가 매우 높다. 조온호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연안용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제 적도용승입니다. 자, 이 그림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도용승이다. 여기가 적도지방입니다. 여기가 위도 30도, 위도 30도. 그러면은 위도 0도,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으로, 자, 북반구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그려졌네요. 그런데 바람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적도에서 위도 30도 쪽으로 흘러가죠. 남반구는 왼쪽 직각에 대해서 손등으로 나타내보면 역시 적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해수가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적도 지방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용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0도, 60도 사이에서 부는 이 바람 무슨 풍? 편서풍. 그러면 어떻게 돼? 30도 쪽으로 모여들게 되죠. 여기서는 수렴이 돼요.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가운데가 위도 0도, 30도, 30도, 60도, 양극지방.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 없고 적도 근처만 위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적도 근처만. 그러면은 여기서 위도 0도 적도지방에서 북반구 쪽 위도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풍? 무역풍인데 북동무역풍. 그랬을 때 남북 방향을 표현하지 않고 동서 방향만 표현한다면 무슨 풍? 동풍. 그래서 동풍이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뒤가 남쪽이야. 그럼 오른쪽이 북쪽을 보고 썼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에서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화살표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해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직각이 되어서 적도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그럼 남반구는 역시 동풍 똑같이 나오는 방향. 근데 남반구 방향이 왼쪽 직각이 돼서 또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물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해수면이 낮아지고 따라서 이 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용승이 있으면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게 돼요. 이렇게. 적도지방은 바람이 약한 것도 있지만 이런 용승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적도용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도용승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여기 교재에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된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적도용승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압용승도 있다. 자, 여기 요 동그라미가 등압선이다. 등압선이다. 그랬을 때 가운데가 저기압인데 북반구 저기압이다. 북반구 저기압이다. 그러면은 풍향은 어떻게 그러죠? 북곳이나 북저반들. 북저반들. 북반구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해수는 어떻게? 오른쪽 직각. 이렇게. 그래서 먼 쪽으로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물이 이동해 버린다. 그러니까 가운데 물이 부족해지므로 바다 저기압 중심에서 올라오는 용승이다. 이렇게. 그런데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 저기압이에요. 남반구 저기압이에요. 그럼 바람은 어떻게? 남저 시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간다. 되죠? 네. 그런데 또 해수의 움직임은 남반구이므로 오른쪽 직각이 아니라 왼쪽 직각이 되어서 손등, 오른손 등 따라서 역시 멀어져 가는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반구도 저기압에서 용승이야.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저기압에서 용승. 따라서 그냥 묶어서 저기압 용승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자, 근데 여기서 저기압일 때 이 그림이 있네요. 저기압일 때 여기 수면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낮아진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저기압일 때 해수면이 높아지는 영향이 더 커요. 네. 폭풍 행위를 이야기했었죠? 1헥토파스칼당 약 1cm 물기둥 높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압이므로 이 지역이 더 높아져요. 자, 우리가 용승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그림을 활용하지만 실제 해수면의 높이는 저기압일 때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가운데 두고 바람이 지금 화살표는 들어가고 네. 나오고 이렇게 돈다.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이네요.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북반구 해수면에 형성된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그러면은 자, 가의 그림은 시계 방향이므로 고기압 저기압. 저기요. 시계 방향은 북곳이나 북저반들. 아, 북곳이나 북저반. 고기압이죠, 고기압. 그러네. 가는 고기압이고. 북저반들로 알고 있어요. 북저반들 맞지? 북곳이나 북저반들. 그러네. 뭐가 문제였습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만 따지면 되는 거지. 네.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는 지금 표현 안 돼 있어, 지금. 시계 방향 돌면은 무조건 북반구니까, 북반구라고 써져 있으니까, 북반구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기압, 저기압 중심 부분이 가운데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돈다. 시계 방향 순환이라면은 북곳이나 시계 방향, 고기압. 그럼 이것은 반시계 방향, 저기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림. 자, 조금만 5분만 쉴까요? 예.